안녕. 오늘은 진화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진화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진화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시다. 엄청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 진화.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두 과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당연히 다윈을 가장 잘 알고 있죠. 다윈과 더불어 라마르크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최초로 진화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정립한 사람이죠. 이 다윈은 이 라마르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마르크라는 분은 용불용설이라는 걸 진화의 원리로 제안했어요. 진화의 원리로. 근데 재밌는 건 이 다윈의 할아버지 다윈도 있거든. 이레미즈 다윈이라고. 그 할아버지 다윈도 이 용불용설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다윈에게 영향을 받은 라마르크, 그 라마르크에게 영향을 받은 손자 다윈,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죠.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라마르크라는 분의 용불용설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해볼게요. 다윈의 진화론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진화론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해봐요. 이 과거의 길이는 목이 짧았는데 현재의 길이는 목이 길죠. 기린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목이 길다는 걸 우리는 기린이 목이 길게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기린이 목이 길게 진화했느냐? 이거를 바로 이 라마르크라는 분의 용불용설과 다윈의 진화론이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용불용설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용불용설은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근데 그렇게 발달하거나 퇴화한 것은 후세에게 유전되고, 그리고 후세에게 유전되면서 점점 변화해 간다. 이게 진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용불용설이에요. 그럼 용불용설로 기린의 목이 길어진 걸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높은 곳에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계속 목을 이렇게 쭉 뺐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기린은 계속 목을 뺐으니까 목이 좀 길어졌겠죠? 길어질 거 아니에요. 평생을 목을 쭉 빼니까 길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목이 약간 길어진 게 다음 세대에 유전되니까 그 할아버지의 자식 기린은 목이 좀 더 긴 채로 태어났을 거고, 그 목이 좀 더 긴 자식 기린도 목을 쭉 빼니까 좀 더 길어졌을 거고, 그럼 그 자식의 자식 기린도 또 좀 더 목이 길어진 채로 태어났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목이 길어지다가 현재 엄청나게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했다라는 게 바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에요. 그럴듯해?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저는 오른손만 운동해요. 아령을 오른손만 들어요. 그렇게 치자. 왼손은 절대 운동하지 않아. 왼손은 아예 어깨조차도 움직이지 않아.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평생 왼손 움직이지 않을 거야. 오른손만 아령을 들 거야. 계속. 그럼 그렇게 한 40년 오른손만 아령을 들면 왼손은 엄청 얇은데 오른손만 막 이만해지겠죠. 그죠? 이만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럼 내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은 엄청 얇고 가냘픈데 오른손만 막 이만하겠죠. 근데 그 아이에게도 나는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은 오른손만 운동한다. 그럼 걔는 또 오른손만 운동을 하겠죠. 계속. 그럼 걔 또 오른손이 더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한 3세대, 4세대만 내려가면 나의 손자의 손자쯤 되면 오른팔만 막 팔뚝이 막 허벅지만한 애가 태어나겠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갓 태어난 한 살짜리가 태어날 때부터 팔뚝이 막 이만한 거야. 이게 바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죠. 그럴듯해요? 대충 들어도 아니다 싶죠? 아니다 싶을 거예요. 왜 아닌지에 대한 얘기 좀 뒤에 할 거예요. 다윈은 어떻게 설명해요? 다윈은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개체의 변화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이런 두 종류의 기린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얘는 먹이를 잘 먹지 못하니까 후세를 남길 수 없고, 얘는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자라니까 후세를 남기기가 쉽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의 후손이 더 많이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점점 얘처럼 목이 긴 형질을 가진 애들만 기린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에요. 이게 바로 진화라는 거죠. 이게 더 뒤에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말한 대로 잎을 높은 잎을 먹어야 되니까 점점 목이 길어졌고,
점점 목이 길어졌고 그렇게 목이 긴 게 유전되어서 점점점 목이 긴 새끼를 낳았고 지금처럼 목이 길어졌다. 기린이. 뭐 그런 이야기죠. 이걸 다윈의 자연 선택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한 대로 둘 다 있었어. 이 둘은 경쟁했어. 당연히 목이 짧은 기린은 경쟁해서 도태되었죠. 후손을 남길 수 없었어요. 죽었어. 죽었어. 그랬더니 목이 긴 애만 남았고 결국은 목이 긴 애들의 자손, 목이 긴 애들의 자손, 계속 목이 긴 애들만 태어나서 지금처럼 기린은 목이 긴 기린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자연 선택설이에요. 이 말이 되게 무서워요. 어떤 생물이 가진 능동적인 어떤 변화나 생물의 의지, 그 생물의 노력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자연에게 적합한 아이가 자연에게 선택되었다라는 얘기죠. 좀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우리의 존재,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보다 적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용불용설은 굉장히 우리가 가진 의지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변화에. 그렇죠.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변한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의 노력이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미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처음부터 굉장히 배척받았어요. 종교계로부터 그랬기도 했었고,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가지는 함의가 굉장히 인간을 보잘것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죠.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결국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발달이 유전된다. 그래서 점점점 생명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장점으로는 최초로 진화를 학문으로 정립한 거예요. 바로 이 진화를, 어떤 생명의 변화를 학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해 주었다는 거죠.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이것이 바로 다윈에게로 이어졌고요. 단점은 그 당시엔 몰랐는데 유전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획득한 형질은, 특히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완전히 폐기돼 버린 거죠. 이게 아까 말한 팔뚝이 굵어진 게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다 보니까 후세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라고요. 아까 내가 얘 들을 때 뭔가 이상했잖아요. 이상했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서 내 팔뚝을 두껍게 해봤자 내가 낳은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나의 두꺼운 팔뚝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뇌를 엄청나게 똑똑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걸 담아두셔도 태어난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그 뇌에 담아둔 걸 갖고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후천적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현대에는 그냥 틀렸지만 현대의 진화론에 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고마운 이론이다 정도로만 인정받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뭐냐? 바로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환경에 적응한 아이만 자연에 선택받아서 현재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장점은 바로 현대 진화론의 토대가 되었어. 단점은 그 당시에 다윈의 시대 1800년대 중반에는 유전에 관한 개념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도대체 왜 개체 변이가 일어나냐. 즉 기린이 수많은 기린을 낳았는데 왜 어떤 기린은 목이 짧고 어떤 기린은 목이 길지? 왜 다르지?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설명을 했지만 이 개체 변이를 설명할 수 없어서 다윈의 그 진화론이 그 당시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죠. 배척만 엄청 받았어요. 다윈은 자기가 이 이론을 내놓는 순간 학계에 거의 매장되고 종교계의 포화를 맞을 걸 걱정해서 아예 이론을 완전히 정립해 놓고도 내놓지 못했어요. 십수년을 내놓지 못했어.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더 이상 이 이론을 내놓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됐거든요. 그것도 좀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뭐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죠. 자, 다윈 이후에 그럼 진화론에 더 이상 변화가 없냐? 엄청난 변화가 있죠.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한 이후로 거의 200년이 흘렀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유전학의 발달, 또 관찰 기술의 발달로 다윈의 진화론이 엄청나게 진화해 왔어요.
진화론이 진화해봤어? Your rhyme. 그래요. 변화해봤죠. 뭐 이런 것들, 생식질, 연속설, 격리설, 정향진화설, 돌연변이설, 현대종합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좀 더 자세히 해보자. 격리설은 원래는 같은 종이었던 애들이 있는데 지각 변동이나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서로 따로 살게 된 거예요. 따로 살게 되면서 각각의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다른 환경에 놓인 애들이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 원래는 같은 종이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서 서로 교배도 불가능하고 서로 자손을 낳는 것도 불가능해져 버린 식으로 진화해 버린 거. 이게 바로 격리설의 주장이죠. 찌리적 격리, 생식적 격리. 이라고 두 개로 나누는데 이건 뒤에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돌연변이설은 뭐냐면, 돌연변이가 갑자기 일어난 거야. 돌연변이는 돌연이란 말 알죠? 돌연. 뭐 갑자기 이란 뜻이잖아요. 돌연한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변이가 일어난 거고, 그 예기치 못한 변이로 태어난 완전히 특별한 종, 완전히 이상한 개체가 있는데, 그 이상한 개체가 오히려 환경에 잘 적응해버려서 그 이상한 개체만 살아남아서 원래 있던 애들은 싹 죽고 돌연하게 돌연변이한 개체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종을 이루었다라는 게 돌연변이설이죠. 어렵지 않아.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현대종합설은 이렇게 하나하나 격리설, 돌연변이설 이렇게 하나하나 정향진화설, 연속설 이렇게 하나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진화는 여러분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적절하게 섞여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게 현대종합설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결국 현대종합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현대종합설. 그럼 현대종합설은 뭐냐면 이제 토끼무리의 진화를 가지고 현대종합설을 설명해 볼게요. 현대종합설은 한 종의 토끼무리가 잘 살고 있었어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라 하면 서로가 교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낳은 2세대가 또 다른 후세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즉 생식 능력을 가진다라는 게 바로 같은 종으로 묶이는 같은 종으로 묶을 수 있는 원칙이거든요. 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그러니까 그래야 같은 종이라고 말해요. 그래야 같은 종이에요. 서로 교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렇게 나온 2세대가 생식 능력을 가지는 거, 이런 애들을 같은 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끼가 같은 종이었어요. 근데 이런 토끼가 격리를 당해요. 지각 변동, 지진이 팍 일어나서 갑자기 다른 환경,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게 다른 환경에 놓여서 잘 자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돌연변이가 일어나. 전혀 다른 애가 생겨나죠. 근데 이때 이 지리적 환경이 원래 있던 종보다 돌연변이한 종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돌연변이한 애들만 살아남게 돼요. 원래 종은 다 다이 죽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돌연변이한 두 종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죠. 이 환경에 의해서 얘네가 선택된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아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얘네 두 종은 완전히 다른 종이 돼서 더 이상 서로에게 교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끼지 못해. 서로 교배가 불가능해. 어떻게 억지로 교배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태어난 2세 토끼는 생식 능력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종합설이죠. 재밌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다만 현대 생물학은 이게 가장 인정받는 거야. 앞으로 이 현대종합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 현대종합설의 허점을 누가 어떻게 발견해낼지 몰라요. 모르는 거야. 과학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다만 지금은 이게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렸다라는 거죠. 생물학에 관심 많으면 이 현대종합설의 허점을 파고 들어보세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야. 그 이론에 너희 이름을 붙이는 거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처럼. 누구의 그렇게 너의 이름 붙이는 게 너무 촌스럽고 왠지 좀 부끄럽다면 내 이름을 붙여도 되고. 생유. 자, 다음 이런 얘기에 이런 현대종합설의 기반이 된 건 다윈의 자연선택설인데, 이런 다윈의 혁명적인 생각,
다윈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윈은 말이에요. 1831년부터 5년 동안 200년 정도 전이지 비글호라는 탐사선을 타고 세계를 막 탐험했어요. 그런 동식물을 관찰했죠. 근데 특히 여기가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이거든요.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이렇게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건 섬들이 막 여러 개 모여 있다는 뜻인데, 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관찰하면서 지금의 진화설, 이 자연선택설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바로 이 수많은 이 섬들은 조금씩 다 생태적인 환경이 달라요. 조금씩 다른 환경을 가진 섬이라고. 근데 그 다른 환경을 가진 섬에 핀치새, 이렇게 귀엽게 생긴 핀치새가 이주하게 된 거죠. 그게 뭐 배를 타고 이주했건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주하게 돼서 요 다양한 섬들에 그러니까 많은 핀치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살게 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섬들은 조금씩 식생이 달라요. 거기 있는 식물들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같은 핀치였던 애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달라지고, 얘는 심지어 도구로 사용하는 핀치가 살고, 이렇게 다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핀치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같은 핀치새였을 터인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섬에는 다 얘네들이 먹어야 될 식물들이 달랐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식물, 이 곤충, 이렇게 먹을 거를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형태로 다 진화해 있던 거죠. 핀치새들이. 그럼 왜 이렇게 진화하고 다른 부리를 갖게 되었나? 이걸 바로 다윈이 자연선택설로 설명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얘기하게 된 건데, 이 자연선택설의 큰 줄기는 바로 이거예요. 최초에는 과잉생산, 여기서 말하는 과잉생산은 개체의 과잉생산이죠.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으면 그 중에서 개체 변이가 일어나요. 이 개체 변이에 대한 건 뒤에 자세하게 할 거야. 변이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고. 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조금씩 다른 애들이 서로 생존 경쟁을 하게 돼. 핀치새의 경우에는 조금씩 다른 부리를 가진, 조금씩 다른 덩치를 가진 애들이 태어났겠죠. 그런 애들이 생존 경쟁을 하다가 그 환경에 적합한, 그 환경에 살아남기 딱 좋은 애들만 살아남게 돼. 그걸 자연선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연선택 받은 개체들만 후손을 남기게 되어서 결국 그런 애들만이 하나의 종을 이루는 종의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다윈의 자연선택이에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 두렵기도 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종의 생명의 나약함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느낌이라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좀 불편해야 지금 배우고 있는 걸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 그냥 이렇게 팅팅팅 튕겨나가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진짜 확 내면화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 자, 고생했어요. 안녕. 고생했어. 안녕.